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등하고요, 주식 등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주식 등은 나중에 과세 표준 얘기할 때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부동산 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서 이게 이제 토지 상환채권이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사실은 분양권 이런 것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분양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역권은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 지상권,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쉬운 문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인데, 영업권을 양도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영업권하고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놔두고 영업권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세 층이 이제 회원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회원권의 양도라고 부르게 될 테고, 회원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사실은 이 문제는 작년엔 출제가 안 됐는데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딱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구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서, 자, 임차권 얘기 한번 보려면 전세권부터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을이 이 병한테 뭘 한다고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해서 이때 전세권의 양도 가능했었고요. 이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될 것이다. 한편 전세권은요, 물권이기 때문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어서도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존속 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바뀐 소유자에게 지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요, 항상 포인트가 전세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 전세권이고요. 물권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임차권은 이런 식이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 자, 얘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했을 때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이게 채권이다 보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임차권 자체는 발생하지만은 혹시 소유자가 바뀌었다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임차권 중에서요,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임차권 자체는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마치 물권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하면서 바뀐 소유자 병한테 이 소유물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을 의리병한테 양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동의를 얻은 임대차와 동의 얻지 않은 임차권의 양도를 구분을 하긴 하죠. 근데 그 다음 문제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임차권의 양도라는 것은 유효한 것이고요. 자, 이때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게 된다. 이전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설명은 길게 제가 민법, 물권법 때문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자, 지금 양도소득세 혹시 내줬으면 좋겠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양도소득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역권의 양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금방 이거 몇 번 보면은 문제 풀면서 거의 순식간에 다 외워버립니다. 너무 간단해서. 자, 이렇게 이건 물권역이 세팅이 돼야 되겠고,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얘기가 이 얘기죠. 과세 대상 양도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여기서는 키워드를 아예 이제 느낌상 미리 알고 갈게. 빚을 탕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이 된다. 어떤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돈을 받으면 당연히 뭐가 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받는 대신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그만큼 탕감받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얘기의 핵심 이슈는 빚이 탕감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현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양도가 될 것이고, 자신의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서 볼까요?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자, 부담부 증여 얘기는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취득세 공부할 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첫 번째 이슈 무사대주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취득의 유형을 따질 때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건물의 신축 재축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이전을 통해서 면적이 증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제 원시 취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화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승계취득에서 여기서는 이제 세법에서는 유상 승계취득과 무상 승계취득을 따지죠. 그래서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게 되면 다 뭐가 된다? 무상 승계취득이다가 아니라 유상 승계취득 이래 갔었죠. 원칙은 무상인데 시험용으로 갈 때는 다 유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유상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한편 출제 포인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채권액이 1,000만 원이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전제해 보겠고, 이 부동산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라고 전제해 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근데 저당권을 정리를 안 하고 통째로 양도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증여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이제 관점이 정해지게 되는데, 증여세도 받는 사람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세 일종인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정한 부담을 또 아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을에게, 저당권자 을에게 뭘 해야 된다? 1,000만 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증여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증여액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이런 식으로 취득세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9천만 원 부분은요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 지금 1,000만 원 누구한테 떠넘겼어? 병한테. 그 1,000만 원 부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갑은 1,000만 원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만큼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응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해서 채무액 외의 부분, 아까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또 하나 양도, 담보라는 개념도 하나의 쟁점. 자, 양도, 담보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주제죠. 물권법 제일 뒷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양도, 담보. 양도, 담보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겠고요. 돈 빌리면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해 주는 경우 있고 돈 빌리면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자, 저당권부터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해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한 저당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양도 담보권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갑소유에 이던 저당권의 설정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자, 양도 담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을에게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뭘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 담보의 취지다. 이런 식으로 자, 등기부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에게 넘어갔다. 을에게 등기 명의는 넘어간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갑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이게 실권리자하고 등기 명의이 다르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르면 당연히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해서는 실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누구로? 갑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양도 담보권. 그래서 이 양도 담보권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채권에 가고요. 이 X 부동산의 가액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양도 담보. 그래서 자, 이게 양도 담보였어요. 그럼 양도 담보 가지고 볼까요? 양도 담보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양도 담보 계약 체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서 실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지금 이제 청산금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 자산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을에게 이전되게 될 것이고 대신 그만큼 채무의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부동산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산을 변제 충당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대물 변제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죠. 갑남과 을녀가 혼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제 그만 째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잘못을 했는데 갑명의로 되어 있던 이 자산을 누구한테 을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 원래 현금 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갑은 부동산도 뺏기고 그 다음에 모두 바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대물변제 위자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있다가 X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가 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쳐보십시다. 이건 누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졌어. 그냥 지겨워졌어. 째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상당수 많이 그렇게 째지잖아요. 근데 안 째진 사람들은 뭐야? 귀찮아서. 귀찮아.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귀찮아. 저 인간하고 그만 째지자고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 짜증나가지고 그냥 쌩까고 사는 거고. 근데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럼 째지는 걸로 합시다 해서 자, 재산을 이렇게 누구한테 바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떻다? 이것은 자기 목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이것은 자 채무를 탕감받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겁나 중요한 거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양도 아닌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기존의 땅을 주는 것을 얼핏 보면은 기존의 땅 주고 새로운 땅을 받게 되니까 느낌상은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취득세도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만약에 세법을 운용을 하면은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된다고 비용 부담이 커갖고 사람들이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지 방식 이런저런 과정에서 명의 바뀌고 위치 바뀌고 등등등 그 과정에서 기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도 무방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자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즉 양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구조가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신의 채무에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이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양도가 될 테고요. 양도 담보계약 체계라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산을 변제 충당하게 되면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특히 이제 위자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혼에 따른 협의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양도의 범주 관련해서 두 가지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땅 바뀌었다고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면 사업 안 하니까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자? 도시개발사업 원활하게 좀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양도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뜯어낼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취득세 할 때도요, 숨 쉬는 게 다, 지금 이제 숨 쉬는 게 다 세금이었었고요. 이것도 그래. 지금 빚 못 갚아가지고, 자, 사고 쳐갖고 위자료 줘야 되는 이런 상황 등등등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째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고 치지 말고 협의해서 분할을 하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근데 이때 포인트,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을 때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에서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무소유의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보시게 되겠고 나머지 이슈들을 좀 이따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보면 사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몇 번 보시면은 숙달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일단은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 가십시다. 빚이 많아갖고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빚이 많아서 어떻다고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자산을 처분해서 빚잔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빚잔치에 활용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때도 자신의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기 때문에 양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빚이 탕감 받게 되면 그만큼 어떻다? 양도, 그 부분을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요는 개인의 자산 양도소득 중에서 파산 선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 남는 게 없거든요. 이 사람은 재산, 지금 전재산 빚잔치하고 전재산 다 날리는 건데 거기다가 또 양도소득 내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아니, 그 빚 갚을 돈이 있으면 파산 선고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봐야겠고, 자, 농지 교환 하나 요거는 작년에 사이드로 구성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그나마 출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농지의 교환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사에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그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단 크게 보면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해서 해석하면 이런 논리 구조야. 어떤 농지를요, 1억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8천만 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있는 분이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바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교환계약의 의미죠. 보충금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민법에서는. 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2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을 한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농지 교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예 비과세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차액 2천만 원이 큰 편의 1억에 4분의 1 이하가 해당이 되면 4분의 1 이하에 해당되면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여튼 요 근래는 사이드 지문 한때 유행했었고요. 괄호놓고 추가해서 볼 것이 교환에 따라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되고요. 자, 그런 전제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간에 3년 경과되기 전에 수용당한 경우가 있다. 또 협의 취득,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이때도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서 3년 이상 경작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농지 교환 출제 가능성 좀 그나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자, 9억 이하이고요. 자, 9억 이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이것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이런 거 설명드릴 때 항상 드리는 예가, 자, 이 사람의 2년 보유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년 거주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은 시험용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적은 자, 2년 보유, 미년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외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건 좀 오히려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안 됐어요.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 2년 보유, 2년 거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권을 갖추고 1세대 1주택이고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의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좀 이따 문제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아시겠지만은 이 전체 그림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건 시험과는 무관하게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관련한 주제가 나올 테고요. 좀 이따 이걸 확대하는 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주택,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해서 이 뒤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 그런 식이야. 뭐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테고요. 조정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재조사 측량 과정에서 이 면적이 좀 달라져서 이 발생하는 조정금, 내 땅이 좀 과거에는 많았는데 측량하다 보니까 좀 작아지게 됐다. 그럼 조정금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 전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너무 법조문 이름이 길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법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냥 1세대 1주택 얘기의 가장 기본 얘기. 계속 이거는 뒤에서 끊임없이 논의할 주제고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최근에 한 번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고, 농지 교환도 과거에 좀 오래전 문제이긴 하지만은 되게 유행했던 문제고, 최근에는 지문 속에서만 몇 개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뼈대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국내 수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양도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좀 어려운 주제 나와 있네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가볼까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주택으로 쓰고 일부는 어떻다? 상가로 쓰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해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쳤을 때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는 만약에 60%가 주택이고 상가가 40%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을 하면, 거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같을 때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진다. 상가가 60%이고 주택이 40%. 그래서 작을 때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이루어지겠지만 상가는 따로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같은 경우부터 어떻다? 상가 부분은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뒤에 문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번 답이 됐었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아까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1세대 1주택 9억 이하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통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배제 사유에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외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로 이건 안 중요해요. 지문 길이 때문에 쉽게 내기는 곤란해요. 해서 지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냥 주택이 있습니다. 그냥 주택은요, 1년 이상 뭘 해야 돼요? 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설령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일반 주택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기재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성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1년 넘게 살았어. 근데 원래 2년 채워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임대주택은 보니까 5년이라는 숫자 나와 있죠. 자, 이 건설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대주택이 종류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공공에서 국가나 지자체, 특히 토지공사가 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이라고 하는 사람, 임차임이라고 하는 사람, 이 5년 동안 살게 되면요, 분양 전환이라고 해서 그때 소유권 자체를 아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을 받은 사람이 원래대로 치면 소유권 보유기간 얼마? 2년, 거주기간 얼마? 2년.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가 될 텐데 이미 이분은 분양 전환 받기 전에 5년 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분양 전환 받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갈 때 뭐 사연을 길게 보고 말고 할 것도 안 되고요. 바로 그냥 일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은 얼마? 5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은 충족이 안 되더라도 비과세. 간단해요. 실제 시험 문제는 대단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해외 출국이 나와 있죠. 이건 분석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게 되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물론 그 앞에 국내 수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기간 배제 사유. 아까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외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지 1세대 1주택 9억이라고 전제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럼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조정 대상 지역 공고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어. 그럼 기득권 보호해줘야 되죠? 다시 갑시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하기 전에 먼저 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국내 소유라고 전제하면 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오히려 뒤에서 문제 보겠지만 복합 건물 요걸 갖고 좀 어렵게 구성하고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테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이미 거주를 했었죠. 그래서 5년 이상 거주, 그리고 세 번째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9억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 배제 사유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특별한 이슈가 안 돼요. 자, 이 정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최근에 한번 나왔던 문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자, 조의 외불섬, 혼호 봉십 이렇게 외워달라고. 이건 공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이라고 해서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이 파트에서는 그냥 괄호넣기 문제 형태로만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저 외울게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이건 이제 공식처럼 대입하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텍스트를 보시면 안 돼. 어차피 괄호넣기 형태로만 출제가 되니까 조의 외불삼
혼호 공식 설명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몇 년 내?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그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여기는 이제 좀 뜨거운 지역이라 이제 투기 대상으로 보고 투기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분을 해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외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서는 3년 나와 있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뭐로 해석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해서 조2 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 나와 있죠? 조정대상지역 외지역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뭐라고요? 3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실질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유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하나가 수도권 밖에 있고 하나가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 아들내미 딸내미가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다라고 해서 일단 그분 집 한 채 수도권 밖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엄마 아빠가 이 애한테 어떻게 줄까 하다가 아예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어떻게 한다? 거기 좀 편안하게 거주케 하려고 수도권 같은 데다가 다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이제는 전제가 돼야 되고 수도권에다가 일반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걸 애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바로 비과세를 하겠다. 다시 갑시다. 부산에 거주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에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4년제 대학을 다닌다고 하니까 4년 주택을 사서 일단 전세가 아니라 그냥 사서 입주를 시킨 거야. 그리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 주택을 다시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이때는 그냥 뭐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종전대 주택. 그다음에 조 2였었고 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종전주택을 3년 내.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얼마? 3년 내. 그래서 이건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문장어 내기는 거의 곤란하고 박스 쳐놓고 괄호 넣기 문제 이 정도밖에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2년,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불가피한 사유 몇 년? 3년 이래 됐고 혼오라고 했었죠. 혼인 등의 사유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그중에 한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몇 년 내? 바로 5년 내 처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사안 보니까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집주인하고 집주인이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얼마?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또 비슷한 것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용하는 무주택자가 이게 뭐야? 아빠 밑에서 빌부터 사는 애야. 근데 얘가 능력이 좋아서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집은 이제 시집살이까지 하게 되네. 어떤 걸 가지고. 그래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논의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숫자 채워 넣기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동거봉양이라고 해서 봉자를 땄어요. 봉10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제 1주택을 보유하고 한 세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숫자 물어보는 싸움이고요. 나중에 이제 60세 이상 이런 것들 이 직계 존속 중에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이라고 해서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한 분이 6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동거봉양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거 조이 외불삼 혼호봉십 이건 괄호넣기 문제로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당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괄호넣기라고 해서 이미 나왔던 게 조이 외불삼 혼오봉십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볼까요? 파산선고 중요치 않고요. 농지교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그리고 국내소재 1세대 1주택, 국내소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것들은 소위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인데 이제 아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런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지금 일정한 요건에 갖춰서 지금 이제 비과세 대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얘가 미등기 상태 주택이다. 그리고 몰래 양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기본입니다. 시험과는 무관하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차금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갈 텐데 자,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 자산은 나쁜 놈이거든. 나중에 걸렸거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본 250만 원 빼주는 거 있거든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기본 공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세율은 어마무시한 얼마 7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해 봐야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고요. 그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순서로 가게 되는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그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계산되면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자,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요거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한다. 옳은 표현 이걸로 끝납니다. 자, 뭔 소린고 하니 우리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는 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하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5개? 원래 이제 법이 6개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내용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 아예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건 등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일반 자산을 봐서 나머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건설업자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안 돼. 이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다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등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외울 게 뭐라고요?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옳은 표현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법조문 구조 가지고 설명드릴 때 취득세 파트 했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항상 다음의 경우는 어떻다? 유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오게 되면 다 뭐로 봐야 돼?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듯이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종합소득세 공부하실 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 산입 안 하는 거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 다 어떻다? 산입한다 이렇게 가듯이 아까 사업소득의 종류가 어마무시해서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권, 지역권 들어가면 어떻다?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이 아니면 다 뭐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여기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다라는 기본 정의는 나와 있지만 종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 파트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요는 루틴 정해져 있어.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 유형 빠네요.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럼 답은 5번이야. 왜? 우리 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어떻다? 나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건축법 할 때 설명드렸던 주제인데 기억이 나시려나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물론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단 기본 틀 자체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서 미등 출제 포인트 미등기 양도자산 나오게 되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출제 포인트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걸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시험 보다가 미등기 양도자산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7년 동안 두 문제 구성됐었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거 백날 해석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문 길이가 겁나 길기 때문에 읽어보다가 5개를 설령 외웠다 할지언정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외에 전혀 중요치 않은데 기본 배경으로 깔아주는 지문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금과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액 인정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제일 무거운 70%, 세상에 제일 무거운 양도소득세율이 70%거든요. 바로 지금 이제 세금 안 내려고 계속 착하다 걸려버린 케이스. 지금 또 감동 먹으셔요. 내가 지금 미등기 양도세를 양도했다가 세금 70% 양도소득세 때려 맞을 거 생각하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양도 이렇게 있어서 양도 차익도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
사람들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세법과 우리가 저기 조세 정책론 가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다? 이 물건을 회수해버리고 그래서 가격이 거꾸로 공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동결효과라고 해서 학개론에서 공부하는 주제가 동결효과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몇 번 봐서 이건 알아봐봤자 시험 문제 큰 포인트는 절대 안 돼요. 이건 기본 틀에 관한 부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출제 이슈 포인트가 되는 것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니까요. 싸시던 가방 맞춰 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고했습니다.